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덴마크로 갑니다. 우리 네덜란드에서 이제 덴마크로 이동합니다. 자, 덴마크는 수도가 코펜하겐인데, 인구가 580만 명 정도입니다. 한반도의 5분의 1에서 580이니까 인구 밀도가 꽤 높은 편이겠죠. 580만. 이 덴마크는 한때 그린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그게 다 뺏겼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덴마크의 그 공식 그 교회는 덴마크 루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기가 십자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 바탕에 희한 하얀 색깔로 이렇게 됐고 이게 국교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75.9%가 이 루트교, 덴마크 루트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 외에 오늘날 이슬람도 좀 있고 가톨릭도 좀 있고 신례교도 있고 유대교도 일부 있습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리는데 서머타임 때는 7시간 느립니다. 코펜하겐, 그 덴마크의 바로 그 수도입니다. 덴마크 하면은 이렇게 데니시라고 그 약자 그러니까 형용사죠. 덴마크의 그런 약자를 데니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 다니엘의 그 약자 그거하고는 틀리죠. DANISH입니다. 덴마크 가시면요. 탁탁탁 하는 얘기 많이 들어요. 탁탁탁. 그 뭔가 했더니 여기는 TARK 그 용어가 뭔가니 고맙습니다라는 것을 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맙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이렇게 해요. 이거 가보면 때로는 이렇게 책상을 치고서 또 탁탁탁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건네면서 또 탁탁탁 이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감사합니다 뜻이 탁탁탁이에요. 이 코펜하겐 이렇게 참 우리 이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이것은 이제 봅니다만은 덴마크의 수도이면서 덴마크의 국회 정부의 왕궁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덴마크의 알파벳은 영어 알파벳과 유사하지만 알파벳 끝에 순서가 오는 으에 또 이렇게 umlaut 이 세 글자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또 CQWXZ 같은 이것은 외래에 의해만 표시되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동일한 소수인 umlaut의 소리가 날 때, 그리고 A에 두 개가 있는 알파벳 정의일 때, 또 A에 대한 umlaut처럼 처리되지만 두 글자로 보인다. 뭐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덴마크 가실 때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남한과 북한 두 나라 같이 국교 수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그렇죠.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이게 남한 수교를 먼저 했어요. 1959년도 하고 북한은 그 후에 1973년도. 이 73년도 이 해에 북한이요. 얼마나 김일성이가 외교를 잘했으면 세계 한 80개국하고 수교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4개국과 수교할 때거든요. 북한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고 이때 농업 정책도 성공해가지고 쌀도 우리 남한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덴마크하고도 국교가 수교가 됐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스칸디네비아 산맥의 빙하의 운반 그리고 태적에 의해서 형성되고 평탄한 최고병이 해발 173m입니다. 호수가 많습니다. 1000개가 있어요. 하천은 규모도 작고 또 많지 않는 편입니다. 주요 지역은 독일과 연결된 유틀란드 반도가 있고 코펜하겐에 있는 젤란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했던 아동작가 안드레센의 고향이는 오데센의 핀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9년간 의무 교육제입니다. 7살부터 16살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7살부터 의무 교육제도 우리나라는 18세, 19세까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3년 이렇게 모자라는 의무 교육제입니다. 입헌 군주국으로서 여왕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퀸 마가렛 이분이 여왕인데 1972년 저기로 지금까지 여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 총리됩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덴마크인데
여기는 정말 앤더슨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데르슨 이분은 풍부한 상상력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평생 130여 편의 동화를 발표를 합니다. 성냥팔이 소년, 인어공주, 음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책을 이분이 썼죠. 이분의 고향이 되는 오데센에 가보면은 덴마크의 도시로 핀세스의 중심 도시입니다.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7만 정도. 덴마크에서 그래도 세 번째 많은 인구입니다. 도시 이름은 북유럽 신화의 오딘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여기 안데르센의 출생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랐던 교회당이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루트교회입니다. 은문의 경륜으로 그가 소설을 썼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구두 가게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고 11살 때부터 동화를 썼는데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은 끌지 못해서 그는 참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꽃밭으로 데려가서 새싹을 보며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새싹을 보내오거나 아직은 어리고 여리고 볼품이 없지만 곧 잎과 키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실망하지 마라. 지금은 봉우리에 지나지 않지만 장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울 수 있을 테니 이런 말로 그에게 격려를 했다는 것이 안데르센이 훗날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는데 큰 힘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불행하게 컸고 이 열등감을 성화시켜서 동화로 만든 책들이 즉흥시인이라는 소설도 발표되고 그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책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미운 아기 오리라며 또 성냥 파는 소녀, 그 다 자기 자서전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데르센의 작품들에 나오는 그런 성냥 파는 소녀라며 또 이렇게 알프스산의 소녀며 인어공주 같은 130편의 아주 주옥 같은 동화들을 써냅니다. 그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학박물관으로 지금 1908년에 문을 열었고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박물관은 작가의 육필 원고도 보관하고 있고 편지들, 가구들 다양하게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 또 박물관이 핀섬에 또 다른 곳에 생가 말고 또 다른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의 유품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있는데 아동 작가들이며 문학가들은 여기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 언어로 출간된 6,000여 개의 동화집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이 안데르센 작품이 거의 이렇게 번역될 정도로 한국에서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또 덴마크 하면은 주요된 키에르케고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813년부터 1855년 비교적 일찍 나이 42세 때 그는 죽었죠. 키에르케골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키르에 하면 이게 교회입니다. 케갈드 이것은 교회의 정원입니다. 정원. 교회 정원 하면은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교회 정원에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last name, 집안 이름 자체가 교회에 있는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키에르케가드라는 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가 아주 이 실존 철학가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1813년생이고요. 이 키에르케고는 생전에는 그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훗날에 80년 후에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분이죠. 그래서 그의 일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13년에 카프카가 이것을 이제 지적했는데 카프카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죠. 그는 마치 한 친구처럼 내 생각을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키르케고르의 생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해서 이분이 이제 이 키르케고르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키르케고르는 올갱과 불행한 약혼을 합니다. 그러나 카프카가 그처럼 고독과 공동체 사이에 경계선상에서 살았고
평생 그는 우울했고 비사교적이고 자학적이고 신경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나중에 케르케고르를 멀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 잘 아는 프랜시스, 우리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프랜시스도 참 굉장히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깨닫고 자기 모든 옷까지 다 벗고 나체로서 그 다음 가난과 빈궁과 또 이런 생활로 그렇게 해서 프랜시스컨 교단이 지금도 그렇게 수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케르케가도 굉장히 그의 아버지가 모포 상점, 무역 상점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가 18세까지 부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루는 그가 아주 삶의 깊은 비열을 느낍니다.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부유한 생활, 이걸로 인해서 자기는 점점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는 비참함을 느끼고 해서 그래서 하루는 그가 그 프랜시스처럼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귀족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때부터 그는 이 그림 탁발하면서 이게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때부터 진짜 철학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그 글에서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의 사상과 철학이 참 깊습니다. 저희들 대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그 민경배 선생님이 그때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케르카드 이 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영문 이렇게 영독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의미 있게 영어로 이 케르카드에 대한 그런 작품과 이것을 재밌게 공부했는데 이분은 교회 개혁을 유언으로 말합니다. 인종을 앞두고 케르케고르는 그의 오랜 보시였고 목사인 한 사람 찾아와서 교회 형식대로 교회 문답을 했죠. 그 자리에서 그는 교회에 의한 종교 예식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후에 인간들이 나타나서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에게 편리대로 정비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것이 자기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개혁돼야 되고 확실히 모든 일이 개혁돼야만 하는데 그것은 무슨 개혁이 될 것이다. 뭐 요거와 이제 관계돼서 이분은 우리가 유실론적인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무실론적인 실존주의 대표자가 니체였지 않습니까? 니체는 한때 짜라투르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르투라는 누구죠? 그 사람은 페르시아 종교의 그 신봉자, 페르시아 종교가 믿는 그런 이제 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할 정도로 니체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혐의적으로 나옵니다. 니체의 아버지가 누구죠? 루트교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니체는 어릴 때부터 독일의 관념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철학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만들어서 뿌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아니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이렇게 만든 기독교가 잘못 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개혁적인 그런 좀 아주 좀 폭발적인 폭탄적인 그런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케르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는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엔텐 엘러 이거 이제 테니스 말인데 이거 덴마크의 말 자체인데 이더 오아입니다. 이더 오아 이게 뭔가니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당신들이 바알 승인이나 여호와 승인 오늘 택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하나를 택해야지 응거추첨 종교 혼합적으로 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으로 참 이런 귀한 책을 썼습니다만은 자 우리 그룬트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또 덴마크 하면은
구른투비 얘기를 우리가 3의 주의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